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감정이라는 세계입니다. 저자는 레온 빈트 샤이트,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레온 빈트 샤이트, 독일의 심리학 박사이다. 1988년 태어났고 민체스터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공부했다. 미국, 스위스, 벨기에 심리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고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독일의 인기 퀴즈쇼 누가 백만장자가 될 것인가에 출연해서 우승 상금 100만 유로를 받으며 하루아침에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가 되었다. 먼저 프롤로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감정을 보다 침착하게 다룰 수 있다면 어떨까? 감정을 억누르거나 판단하는 대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감정을 장점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 책은 당신을 10가지 각기 다른 감정의 세계로 안내하는 지도와 같다. 인간 감정의 본질에는 무엇이 있는지, 감정이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 우리가 감정을 좀 더 침착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오랜 시간 탐색해온 결과를 여러분 앞에 보여주려고 한다. 우리의 감정은 인간성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감정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 다행히도 이제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인간은 각기 다르게 살고 느낀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로 묶는 알아두면 좋은 삶의 지혜가 있다.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편안하게 접근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다. 단순한 소망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편안하게 이 책을 읽다 보면 스스로의 내면에서 일어난 깨달음이 저절로 머릿속에 뿌려져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먼저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은 10장, 더 나은 삶을 위한 감정 다루기, 이 부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나온 운동화와 승진, 유산 상속이나 아이의 탄생 등 이 모든 것이 우리 두뇌 안에서 행복감을 촉진시킨다. 그 누구도 행복이 상실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또한 위험하다. 새로 나온 휴대전화를 사고 진정한 열정의 대상을 발견하고 승진을 하며 살을 3kg 정도 더 빼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 하지만 행복이란 붙잡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휴대전화와 승진에서 얻은 지위, 새로운 사랑에서조차 너무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또 다른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다음번의 성공과 쾌감을 갈망한다. 이 영원한 행복 사냥은 심리적으로는 쾌락의 쳇바퀴를 끊임없이 달리는 것과도 같다. 쾌락을 느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감정은 원래대로 돌아오고 새로운 사냥이 시작된다. 우연이나 행운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고대 노르드어 해비라는 단어에서 온 행복이라는 단어에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암시가 포함되어 있다. 알 수 없다는 것은 행운이 주는 스릴이다. 슬롯 머신을 세 번째로 당길 때마다 잭팟이 터질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으므로 더 이상 희열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2003년 원숭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원숭이들은 램프가 켜져 있을 때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보상으로 음식이 놓여 있다는 것을 학습했다. 실험을 하는 동안 원숭이들의 두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의 양을 측정했는데 그 결과 도파민의 양이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는 음식을 받을 때가 아니라 램프의 불이 켜질 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원숭이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보상에 대한 기대였다. 하지만 손에 음식을 쥐는 순간 행복감은 이미 가라앉고 있었다. 이제 게임 속의 임의의 메커니즘을 개입시켜보자. 문이 열리더라도 보상이 50%의 확률로 주어지는 것으로 규칙을 바꾸는 것이다.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원숭이가 버튼을 누르면 항상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50%만 보상이 주어진다. 그러면 원숭이가 게임의 흥미를 잃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다. 원숭이의 두뇌 속에서 방출되는 도파민의 양이 급증한 것이다. 게임 속에 포함된 기회의 요소가 원숭이의 두뇌의 행복감을 상승시켰다. 하지만 보상의 기회가 25%이거나 75%인 경우 양쪽 모두 도파민 함량이 다시 줄어들었다. 기대가 커질수록 두뇌가 느끼는 행복감은 더욱 커진다. 너무나 간절히 원하게 되면 행복은 우리에게 걱정거리를 안겨주는 문제가 되고 만다. 그리하여 행복에 대한 추구는 역설적이라는 것이 연구로 속속 밝혀지고 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을 불행의 구렁텅이에 밀어넣는 것이나 다름없다. 행복을 느끼려면 점점 더 많은 것이 필요하고 기대치 또한 점점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은 단순히 개인을 위협하는 데만 그치지 않는다. 행복의 추구는 나아가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의 경제 체제는 성장의 기반을 두고 있다. 항상 더 많이, 더 멀리까지 가고자 하며 결코 만족을 모른다. 오랫동안 미국 국경 너머의 사람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마음에 품은 채 국경을 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그 끝은 허무할 뿐 아니라 사람들을 불만족의 사슬에 묶이도록 만든다. 오늘날 우리는 200년 전의 인류보다 2배는 오래 산다는 사실에 감사할 줄 모른다. 얼어붙은 겨울을 모리아 난민촌의 텐트 바닥에서 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대신 따뜻하게 난방이 되고 수돗물이 잘 나오는 아파트에서 넷플릭스가 느리다며 짜증을 낸다. 우리는 행복의 순간을 경험하는 순간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한다. 하지만 그것을 쫓는 것은 결코 만족되지 않는 욕망을 만들어낸다. 행복은 덧없고 통제하기 어려우며 잡으려고 할수록 달아나 버린다. 행복을 영원히 잡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나는 짧은 행복감을 넘어서는 더 깊고 지속적이며 고요한 만족이라는 감정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 싶다. 언뜻 보기에 과학적으로 만족이라는 용어를 행복과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행복과는 대조적으로 만족감은 극단적인 감정적 고조가 아니라 내면의 고요한 상태에 가깝다. 아무것도 아쉬워하지 않는 기본적인 상태인 것이다. 과학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자족하는 사람이란 긍정적인 감정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사람이다. 물론 부정적인 감정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리 흔하지는 않다.
여기서 만족과 행복이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지만 만족의 지평은 더 넓다. 만족은 우리의 삶을 아우르는 감정이다. 행복은 본질적으로 온갖 물결에도 흔들리는 호두 껍질과 같은 것이며, 만족은 아무리 파도가 몰려와도 안정적으로 항로를 유지하는 큰 화물선과 같다. 만족이라는 독일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던데, 이는 불확실한 기회나 만족을 모르는 탐욕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만족은 마음의 태도이다. 자신과 주변 세계와의 깊은 유대감. 만족은 행복보다 더 번거로운 감정이지만 그 방향을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다. 적게는 만족을 위한 확실한 레시피다. 게다가 더 적게를 덧붙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다. 감정을 다루는 데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커다란 걸음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다. 지속적인 사랑을 유지하는 일이건, 배고픔을 다루는 과정에서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일이건, 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종종 작은 일이다. 만족의 문제에도 마찬가지다.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더 큰 만족감을 방해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때 우리는 커다란 질문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심리학자 에드 디너는 다른 사람보다 전체적으로 만족감이 큰 사람들의 삶은 작고 긍정적인 순간들로 차 있다고 지적했다. 중요한 것은 커다란 행복이 아니다. 강도보다는 빈도가 중요하다. 작지만 좋은 경험을 매일 하는 사람은 한 달 안에 커다란 긍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만족하게 된다. 아침밥을 편하게 먹고 점심시간 동안 잠깐 햇볕을 쬐고 운동을 한 뒤에 거품 목욕을 하는 일은 모두 사소한 일이지만 이것들을 규칙적으로 의식적으로 경험하다 보면 삶의 만족감은 점점 커진다. 자아실현을 추구할 만큼 충분한 돈이 있는 사람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경험을 위해서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 배낭을 메고 일주일 동안 하이킹하는 것은 다음번에 호캉스를 위해 프랑스 명품 여행 가방을 사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준다. 경험은 기억이 되고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시간에 미친 속도를 늦추며 시간을 보다 선명하게 느끼도록 해준다. 물질적인 것과는 달리 기억은 오로지 우리 머릿속에만 머무르는 고유한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게다가 우리의 두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을 미화시킨다. 특히 사소한 불상사는 우리의 머릿속에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다. 친구들과 함께한 비오는 날의 캠핑, 텐트 주변의 도량을 파기 위해 쉴 새 없이 삽질을 하던 일은 나중에는 잊을 수 없는 멋진 모험이 된다. 경기장에서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팬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한다. 그 순간에는 누가 어느 차를 운전하는지, 어떤 시계를 차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경험, 그 자체만이 소중하다. 그런데 기억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반면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속박한다. 나는 정리의 기술이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하나도 놀랍지 않다. 작가 곤도 마리에는 우리의 삶에서 불필요한 짐을 정리하고 없애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한다.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 속에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은 너무나 힘겹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과 지구를 위해 애초에 많은 물건에 돈을 쓰지 않는 것이 낫다. 제1장 나쁜 감정이란 없다.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두려움은 불편한 감정이다. 이는 우리가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은 바로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은 결코 질병이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잘못 다루었을 때 생긴다. 감정의 세계에서는 자신의 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종종 과소평가된다. 위스콘신 대학은 2012년에 실시한 연구에서 29,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했는지, 또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로울까봐 두려운지를 조사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43%나 증가했다. 스트레스가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연관성은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도 그에 따르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이 사는 사람과 평균 수명이 다르지 않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려움을 다루는데 우리가 두려움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매우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유추할 수가 있다. 두려움이 우리를 해칠 거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은 우리를 해칠 것이다. 반면 그런 생각을 버린다면 두려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한 실험에서 실험 대상자는 사람들 한 무리 앞에서 노래를 불러야 했다. 대부분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들은 마이크 앞으로 가기 전에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한 그룹은 나는 두렵다라고, 다른 그룹은 나는 신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도록 했다. 이처럼 다른 언어가 환기시키는 감정은 분명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를 발휘했다. 컴퓨터 분석에 따르면 나는 신난다라고 대뇌었던 그룹은 나는 두렵다라고 한 그룹보다 훨씬 더 노래를 잘 불렀다. 그래, 계속 신나게. 이런 태도가 더 느긋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다. 언어 실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영상 분석 결과 자신이 스스로 신이 난 상태라고 생각한 사람은 자신이 두려운 상태라고 여긴 사람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자신 있는 태도로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심지어 수학 시험에서 브룩스는 비슷한 패턴을 발견했다. 이 실험들의 핵심은 사실 신이 난 상태의 사람도 두려운 사람과 같은 수준의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이들의 심장박동을 측정한 결과도 같았다. 두 집단 모두 두려움을 느꼈지만 신이 난 사람들은 그 감정을 일종의 동기부여를 촉발하는 자극제로 받아들였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틈이 있다. 이 틈새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 하나의 자극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깨닫고 감정의 질문을 던지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감정을 신뢰하는 이유는 바로 감정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정이 언제나 상황이 적절하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며 우리는 종종
부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한다.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여긴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 강연 도중 말이 엉키는 경우는 어떤가? 시험에 떨어진다면? 물론 둘 다 성가신 상황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 위험은 죽을 만큼의 두려움을 불러오진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땀을 흘릴 필요는 없다. 만약 우리가 시험에 대한 두려움을 무서워하기보다는 하나의 자극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두려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움츠러들게 하지만 동시에 예민하게 하기도 한다. 두려움은 카메라 렌즈처럼 우리가 집중하도록 해준다. 무대 위에서 두려움이 너무 커 하려던 말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지만 무대 공포 없이는 에너지와 추진력을 얻지 못하기도 한다. 두려움 없이는 자신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실행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두려움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다시 말해 그것이 도전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두려움을 긍정적인 자극제로 받아들여 그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다. 복잡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의 삶 속에서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은 진정 가치 있는 일이다. 두려움은 우리의 관심을 끌어 우리를 보호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제공된 이 에너지 위에서 파도 타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 두려움에 대한 공포만이 두려움을 괴물로 만든다. 반대로 두 팔을 벌려 두려움을 껴안으면 기분이 나쁠지라도 압도되는 두려움으로부터 오히려 벗어날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의 두려움이 언제나 시험 전날의 감정처럼 구체적인 것은 아니다. 종종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 그 자체이다. 구체적인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그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염려나 기우는 두려움의 예비 단계와 같다. 식은땀을 흘릴 만큼 우리를 괴롭히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도 않고 항상 그림자처럼 어른거리며 곁을 맴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해결 방법이 있다. 바로 진짜 공포를 느끼는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치료 연구는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이 실제로 두려움을 납작하게 때려 눕힌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고층 건물의 옥상 테라스 난간으로 강제로 걸어가도록 하는 치료를 종종 받는다. 불안장애가 있든 없든 경험을 통해서 불안감은 줄어든다. 우리가 두려움을 허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두려움을 이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가 두려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을 다시 풀어넣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를 자유롭게 하려면 걱정을 구체적으로 두려움으로 바꿔 놓아야 한다. 노년에 가난하게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을 구체화해서 노년 후에 무일푼으로 외롭게 사는 것을 상상해보자.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형태로 최악의 상황을 상상해보면 두려움이 밀려들 것이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생각을 진행시켜 진정한 두려움에 직면하면 어느 순간 두려움이 가라앉고 걱정도 줄어들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중병에 걸리거나 자신이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처럼 뜻하지 않은 두려움이 덮쳐올 때 우리는 아무런 대비를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수천 년 전에 내려온 마음 챙김 방법이 도움이 된다. 오늘날 수백만 명이 그러듯 구글에서 마음 챙김에 대한 검색을 하면 수많은 페이지가 나올 것이고 명상이나 호흡, 그리고 의식적인 식습관과 같은 전형적인 접근법이 가장 먼저 뜰 것이다. 마음 챙김이란 현재 일어나는 일을 평가하지 않고 의식을 집중해서 지켜보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긴장을 풀 필요는 없지만 자신의 두려움을 정직하게 느껴야 한다. 그 과정이 물론 불편할 수도 있다.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눈을 감는 것이다. 모든 생각과 걱정, 두려움이 차례대로 머릿속에서 떠오르겠지만 그것들을 바꾸거나 무엇보다 평가하려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3분에서 5분 정도 후에 저절로 지나간다. 이때 스스로 판단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정과의 거리가 생겨난다. 마치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굉음을 내며 달리는 차가 아니라 완만한 언덕길을 달리고 있는 차를 보는 것과 같다. 거리를 두고 자신의 감정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은 그 자체로 고요하고 명료한 느낌을 준다. 두려움을 다루고자 더 많이 마음 챙김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은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굳이 강도 높은 명상이나 요가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숨가쁘게 바쁜 하루하루 속에서 규칙적으로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심호흡을 느끼기만 해도 미래로 달려가는 당신의 생각을 현재로 데려올 수가 있다. 이는 활개치는 걱정을 잠재우고 당신이 두려움보다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마음 챙김은 신경 안정제의 반대편에 서 있다. 억누르는 대신 자신의 의식으로 또렷이 느끼는 것이다. 특히 처음에는 매우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자신의 두려움을 깨닫고 결국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다. 두려움은 우리가 물리쳐야 될 괴물이 아니라 우리 감정 세계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적대시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면 우리는 그것이 지닌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써 두려움이 지닌 에너지를 보다 침착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혹독한 자기 비판을 멈춰라. 자기 자비는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다. 자기 자비는 실패를 바라보고 평가하지 않으며 생겨나는 감정 그대로 허락할 때 비로소 생겨난다. 불교 신자들은 자비심을 항상 중요한 장점으로 여겼다. 오늘날 우리는 자비심에 알려지지 않은 측면을 봐야 한다. 여기서 첫 번째 직면해야 될 과제는 자신의 괴로움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이지적인 냉정함을 요구하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 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하면 분석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벗어나려면 뭘 해야 하는 거지? 문제를 분석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해결하려고 우리는 자신이 받은 감정적인 상처를 무시하게 된다. 자기 비판의 목소리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러므로 일단 신중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반복되는 문장이나 사고 패턴이 있는가? 그 목소리가 당신을 특히 엄격하게 대하던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가? 자기자비란 자동적인 비판의 제동을 거는 것을 말한다. 자신에게 무조건 친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리어리 교수는 말한다.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프 교수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고 스스로 긍정적인 재해석의 태도를 취하라고 조언한다. 자기 비판은 스스로를 해치려 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목소리이다. 아이스크림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롭고 패배가 거듭되면 승진이 어렵다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곧바로 자신을 바보나 뚱보, 루저라고 부를 필요는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상하게 대하는 데는 매우 익숙하다.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려보자. 나에게 걱정거리를 털어놓는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가?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었는가? 무엇을 지적하였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을 걸었는가이다. 자기 비판의 소용돌이가 내 머릿속에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나는 위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나 자신을 친구처럼 여긴다면 스스로를 친근하고 자비롭게 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네프 교수는 연습을 통해 자기 자비를 키울 수도 있다고 말한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했던 순간들을 적어보고 자비로운 생각들을 머릿속에 떠올려보자. 혹은 스트레스를 받은 상황에서 손을 가슴에 얹고 잠시 멈춰보자. 이는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오랜 방법이기도 하다. 나는 성격이 급하다. 교통체증에 갇히거나 계산대 앞에서 긴 줄이 이어지고 당장 필요한 물건의 배송이 지연되는 등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일이 생기면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 그런데 빠른 것을 좋아하는 이러한 성급함은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독일인의 3분의 2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으면 화가 난다고 한다. 또한 상대방의 시간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반 이상이 심한 분노를 느낀다고 한다. 무엇보다 인내란 무언가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때 침착하고 너그러운 태도를 유지하는 능력이다. 살면서 이런 인내심이 필요한 순간은 많이 있다. 허기를 참으며 피자를 굽는 오븐을 바라볼 때, 무언가에 지원하고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릴 때,
슈퍼마켓 계산대 앞에 기나긴 줄을 바라볼 때,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참을성이 필요하다. 인내심의 근육을 단련하려면 재해석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 상황을 재해석한다는 것은 인내 테스트를 긍정적으로, 적어도 부정적이 아니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약속 시간에 카페에 갔지만 상대가 늦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을 기다리게 하는 상대의 무례함에 짜증이 날 수도 있다. 반면 상황을 재해석하는 방법도 있다. 문득 잠시 시선을 돌려 따스한 햇볕을 즐기거나 커피향을 들이마시거나 아무 계획 없이 자유롭게 공상에 빠질 수도 있다. 이처럼 관점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고달한 일은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가 있다. 일상 속에서 인내심 테스트를 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그것을 사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 교통체증이 나한테만 특별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차가 고장났다고 내 인생 경로가 막히는 것도 아니야. 상황을 바꿀 방법도 없는데 짜증을 내서 조바심을 부린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냉정하게 스스로를 달래보자. 한 실험에서는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실험 대상자가 나이 든 모습을 아바타로 만들었다. 주름은 들고 귀는 축 처졌으며 듬성듬성한 머리칼이 회색으로 변한 모습이었다. 가상현실 속에서 실험 대상자는 미래의 자신과 얘기를 나눌 수가 있었다. 단 한 번만의 조우만으로도 실험 대상자들은 미래를 위해 기꺼이 현재에 더 많은 돈을 저축하겠다는 의지를 품게 되었다. 나이 든 자신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든 저축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인내심의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굳이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기술을 사용해야 될 필요는 없다. 그저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모습은 어떨까?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옷차림을 할까? 지금 내리는 결정이 미래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식적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 삶에서 인내심의 동력이 생겨나게 된다. 기다리라. 인내하라. 다시 말해 생각하라. 니체가 말했다. 미래의 자신을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기준이기도 하다. 직장 생활이 끝나면 무엇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미래의 자신과 가까워질 수 있으며 이 기이한 미래의 자신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인내란 지금 우리가 포기하는 것을 통해 미래의 다른 자아에게 보상을 약속하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이기도 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내란 어떤 일을 절망하지 않고 견디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버림받거나 실직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에게는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나는 우리가 신중한 기다림이란 접근 방식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분명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움에 직면할 때 곧바로 달려들어가 행동 편향에 빠지는 대신 기다리는 것을 고려해보자. 기다림은 우리가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아주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덜어준다. 인내심의 근육을 기르면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더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보다 관대하고 너그럽게 대할 수 있고, 그뿐 아니라 성공을 더 기꺼이 즐기면서 어려운 상황보다 잘 헤쳐나갈 수 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인내심을 열렬히 옹호하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평소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